갚는 얘기 할 거예요. 81번에서. 저당의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갚아나간다는 건 결국 내가 꾼 원금과 이자 갚는 거죠. 원금과 이자의 금액을 은행에 대출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행위를 상환이라고 하는데, 이 원금 이자니까 요 원리금이죠. 뭐 계속 똑같은 얘기 오늘 반복합니다. 얘 저당 무슨 액? 반복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저당 지불액. 그 다음에 부채 무슨 액? 이것만 알아도 진짜 대박인데 1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이 7월 달에도 헷갈려요. 7월 달에도. 그래서 이 한 놈은 내가 죽인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용어만 알아도 진짜 편하거든요, 공부가. 상환에 대한 설명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상환이라는 것도 있고 거치식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의 대부분은 분할 상환이다. 분할 상환. 책에 보시면은 그게 어디냐, 5번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맞죠? 분할 상환이라는 건 매 기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서는 얘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분할 상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분할 상환은 상환을 하면서 이 기본을 깔아놓읍시다, 머리에. 매 기마다 원금도 내고 매 기마다 그때그때 이자 계산도 해서 내죠. 근데 우리가 원금 이자를 따로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방에 그냥 은행에다가 뭘 내죠? 리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분할 상환이라는 걸 하게 되면 원금을 매번 낸다. 그러면 잔고는 계속 줄 것이다. 그럼 이자는 계속, 그게 베이스예요. 이자는 계속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원리금만 물어보면 다행인데, 당신은 원리금 내는데 그 안에서 원금은 어떻게 돼요? 이자는 어떻게 돼요?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이걸 동시에 물어봐요, 세 개를. 그래서 이제는 원금 따로, 이자 따로, 원리금 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말장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눠서 배우실 겁니다. 분할 상환하는 방식은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책의 밑에 써놓은 무슨 균등? 금 균등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뒷장에 나올 건데요. 리금 균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비슷하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이따 필기를 잠깐 할 건데 점증식 상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 기준으로는 상환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도 당연히 나왔죠, 이 시험 문제가. 그럼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이제. 하나씩. 그래서 첫 번째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금 균등, 그리고 분할 상환. 풀 네임이 8글자입니다, 이렇게. 그럼 역시나 얘도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분할 상환이네, 그쵸? 그럼 얘 원금 내요. 이자도 내고, 원리금 한 번에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다만 그 원금과 이자 계산할 때 뭐는 똑같게? 다달이 또는 매년 원금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이자는 똑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금을 똑같이 내는 상환이다, 이런 뜻인데, 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밑에 회색 박스에 써놓은 게 이런 얘기예요. 차입자 A가 1,000만 원의 융자를 받는다. 만기 10년이고 이 대출에 따른 대출금리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금리 좀 높게 잡습니다. 계산하려고. 이 10%인데 이 상환을 연상환을 합니다. 이 기업들은 연상환 하거든요, 보통. 개인이 월상환하고. 연상환하니까 이 사람은 10번 갚는 거죠, 돈을. 1회부터 10회까지. 그리고 이때 상환 방식을 원금 균등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 1회차 금액, 2회차 금액, 3회차 금액이 있겠죠. 이걸 살짝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금도 내고 뭐도 낸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아까 우리 배웠는데. 금리에다가 뭔가 곱하면 되는데. 원금 곱하는 거 아니고 잔금 곱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년 이자가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원금 균등이라고 했으니까 인마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10번이. 그러면서 융자 총 원금이 얼마예요, 지금? 1,000만 원을
10회에 걸쳐서 균질하게 나눠내야 되죠. 그럼 뭐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씩? 100만 원씩 10번을 내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균등에서 원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융자액을 상환 기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100씩 나가요, 원금이. 그래서 1년 기말에 100, 2년 기말에 100, 3년 기말에 100 합쳐서 주르륵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그때 이자가 붙겠죠? 이자는 1회차 이자 어떻게 계산하죠? 1회 잔고는 원금이죠. 네, 1000만 원 곱하기 10%에 하면 되죠. 그럼 100만 원. 그럼 이 양반은 1년 기말에 내야 되는 월 리금이 200. 그럼 200 내면 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도 2회차를 구하라는 게 나왔었는데 2회차 이자 구할 때는 잔고가 그렇죠. 100을 갚았으니까. 그럼 900의 10%다. 그러면 90만 원. 그럼 당연히 납부액은 190. 얘는 이제 두 번 갚았으니까 800. 800의 10%. 그럼 뭐 보나마나 80, 70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 180이 되죠. 이게 원금균등 상환의 특징이에요. 뭐는 똑같다.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는 줄죠. 자, 원금을 똑같이 내는데 이자가 줄다 보니까 원리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 표가 지금 이거예요. 제가 그린 거. 그렇게 회차별로 원금, 이자, 원리금이 따로 나오죠. 이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환조견표라고 부릅니다. 상환조견표. 상환의 조건을 보는 표다 이런 얘기고요. 뭐랄까 명세서죠. 명세서. 회차별 명세서. 그게 이제 원금균등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말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림 보이시죠? 42페이지에 그림에 네모 나온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럼 이 녀석은 원금균등은 일단 뭐가 똑같아야 된다? 이 흰색 네모를 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금이 균질적으로 10회가 납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이자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자는 언제가 제일 크다? 첫 해가 이자가 제일 큰 이유는? 자, 아니죠. 잔금이 많아서라고 하셔야죠. 원금이 아니라? 그렇죠. 잔금이 많기 때문에 이때 이자가 제일 많다. 그런데 원금 갚으면서 이자는 점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돼요, 처음에. 흰색 네모 위는 원금, 이 아래쪽 노란색 네모는 이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원금 이자를 합쳐서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체의 키높이를 뭐라고요? 원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원리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네요. 왜 줄어들까? 원금은 같은데 이자가 주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옆에 1, 2, 3, 4번 보이시죠? 그럼 1번은 이 원금균등은 매기에 내는 원금액이 어떻다? 그럼 일정하다. 됐고. 그럼 얘는 매기 내는 이자액은? 분할 상환이니까 이자는 생각할 거 없이 감소해요. 원금 똑같고 이자 준이 두 개를 합친 3번 동그라미 별표. 3번 동그라미만 별표. 원리금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해 되시죠, 이 말이?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한데 얘를 원리금 체감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아마. 헷갈려요, 어렵다기보다는. 원금균등 상환을 원리금 체감식이라고 부른다. 굳이 이렇게 부를 필요 없는데 이렇게 불러요. 골 때리게. 자, 그런데 말이죠. 원리금이 체감한다는 게 사실 되게 의미가 커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럼 원리금은 언제가 제일 크다는 거죠? 체감이란 얘기는 첫 번째 이빠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상환의 결정적 단점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고 돈 언제 제일 많이 갚아요?
1회차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돈 없어서 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부동산 대출에서는 이 방식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쓰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4번 동그라미 보시면 단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책에. 그래서 얘는 초기 상환 부담이 어때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적용을 많이 못하지만 시험에서는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단점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밑에 우리 장점이라고 하나 적을까요, 손으로?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장점이 뭘까? 장점이 뭘까요, 얘가? 왜 초기 부담이 크냐면 초기에 원금을 어마어마하게 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얘기인 즉슨 잔고가 굉장히 일찍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10년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자가 제일 싼 거예요, 결국. 빚을 갚을 때 원금을 빨리 갚는 거니까. 그래서 장점은 전체 이자액이 가장 작음이 장점입니다. 전체 이자액이 가장 낮다, 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는가? 대출을 받고 초장에 이 보릿고개를 버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면 대출을 안 받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초기에 버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계층 사람들이 받기엔 좀 힘들어요, 이거. 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균등이다? 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 방식? 감식. 야, 벌써 헷갈린다. 이거 하나 배웠는데. 원리금 감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헷갈리는 게 두 번째 놈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원금이 아니죠? 원리금 균등입니다. 아, 이게 이름이 이러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름에서 느끼는 느낌 자체가 원리금이 똑같다 이렇게 보죠. 요게 이제 담보대출에서 써요. 부동산에 제일 많이 써요, 얘가. 얘는 뭐냐면 얘는 원리금이 빨간색이에요, 지금. 그럼 이 빨간색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언제까지? 만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전체 높이가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면 우리 국민은행에 90만 원씩 매달 내면 이 안에서 원금이자 다 처리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은행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데 문제는 이 안이 난리가 납니다. 원금도 계속 변하고 이자도 계속 변해요. 그게 시험 문제죠. 이자는 언제 제일 많이 나갈까요? 이자는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제일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요게 이자죠. 근데 이자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가 줄어드는데 전체가 90만 원이 되려면 이 빈 공간을 원금이 메꿔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초반에는 원금 조금 내다가 이자 빵꾸 나는 건 많지 원금이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보기에는 90만 원으로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막 둘이 물장 묻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걸 이제 말로 묘사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1번 동그라미의 첫 번째. 얘는 뭐 당연히 원리금액이 균질적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2번 동그라미에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는 생각하면 안 돼. 이자는 무조건 감소. 그럼 역시나 3번 동그라미가 별표다. 그럼 원금액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이자는 줄어드는데 원리금 높이를 맞춰주려면 원금이 늘어나면서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원금 채증식. 아이고야, 미치겠다 이게. 원금 채증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좌우로 보면은 이게 왜 어려운지 안다니까요. 이게 이름을 서로 맞바꿔가면서 막 써요. 가령 원금 균등 상환은 월리금 체감식 이렇게 되고요. 월리금 균등은 원금 체증식에 다 똑같아 보여, 4개가. 요게 우리 타겟이에요, 공부할 때. 아, 내가 이 연습을 좀 해야겠구나를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 4번 동그라미 얘기는 결국 이 얘기의 연장선인데 4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액 중에서 이 원금이 차지하는 포션,
그러니까 이 원금 비중은 점차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그 말이 원금 체증식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가는 게 원리금 균등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무조건. 이거 말로 외우려고 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려보면서 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담보대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맨 위에다 쓸게요. 42페이지 맨 위에. 빈 공간 있죠? 그 빈 공간에다 하나 필기를 좀 하시죠. 세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점증식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 증, 식, 상환이에요. 점증식, 분할 상환. 점증이란 말을 다른 말로 체증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새는 요 대출 받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체증식. 점증이 무슨 뜻일까요? 점차 증가함. 그럼 얘는 이거 한마디. 월, 리, 금이 체증한다. 원리금이 체증한다는 얘기는 납부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바꿔 말하면 언제가 제일 작다? 그렇지 않을까요, 얘는? 얘는 초기가 가장 작다가, 그만 쓰셔도 돼요, 이제. 초기에 작다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 방식의 장점이 바로 나오지 않나, 지금? 얘는 대출받고 1회차 금액이 어때요, 가장? 자, 장점 쓰시면 초기 부담이 낮다. 그렇죠. 초기 부담이 뭐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방식 중에는 뭐 가장 낮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죠. 초기 부담이 낮음. 초기 부담이 낮음. 그럼 이거 주로 누가 많이 쓸까요? 대출 초기에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 맞죠? 근데 서민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방식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20대 뭐 후반에 결혼했는데 맞벌인데 이때 돈 별로 없잖아요. 다만 미래소득이 좀 보장이 되는. 그래서 그런 젊은 근로자들이나 혹은 시험에 신혼부부 얘기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린 것들. 그렇죠? 주로 젊은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나 이 방식은 단점이 딱 보이지 않나요, 지금? 처음에는 좋았지. 근데 문제는 이 방식은 초반에 원금을 많이 내어왔네요. 많이 안 낸단 말이죠. 그럼 결국엔 이게 나중에 이자 폭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자 지급액이 가장 많은 방식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이걸 썼으면 뭘 느껴야 되냐면, 이 녀석은 1번하고 반대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1번에서는 원금 균등에서는 초기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이자가 가장 쌌죠. 이걸 거꾸로 정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된다? 점증식은 초기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어려운, 말년이 어려운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세 개를 합쳐서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 세 개를 합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매달 내는 월 리금의 변화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다시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도 있고요. 심지어는 원리금이 초기에서 만기까지 증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네, 세 가지. 그러면 이 흰색이 뭐예요? 얘는 그냥 월, 리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노란색은? 원리금이 체감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 금, 균등, 분할상환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빨간색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환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원리금의 변화가,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돈의 변화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림 그려놓고 보면 딱 티가 나요. 초기에 누가 돈 제일 많이 내? 노란색. 그쵸? 그럼 누가 제일 부담이 크다? 얘가 초기 부담이 제일 큰 거죠. 초기 부담이 제일 낮은 건 빨간색. 누구? 점증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중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부담을 비교하면 원금 균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월, 리금 균등이고 압도적으로 뭐 초기 부담이 낮은 게 점증식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게 이제 이 상환 방식의 3자 비교였습니다. 뭐 오늘은 그렇게 대충 감을 잡고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고 공부하실 때 이제 앞으로 여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좀 배우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마지막 테마가 84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테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당과 뭐라고 써져 있죠? 역저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저당을 소위 역모기지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 담보대출이라는 것과 그리고 역저당의 차이를 얘기할 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밑에 빈 그림이 있죠? 빈 공간이 있죠, 밑에. 이 빈 공간에 제가 그리는 그림 좀 그리실래요? 밑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밑에 추가 그림을 그리란 얘기예요, 지금. 일반 저당이라고 쓰세요. 그림을 양쪽으로 그릴 건데 이게 완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면 네가 그려놓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사과를 깊게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원을 2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은 누구 자리냐면 내 자리예요. 나. 차입자. 나. 그리고 오른쪽은 은행. 둘이 뭐 할 거냐면 대출 계약할 거예요, 이제. 그럼 나랑 은행이랑 대출 계약을 하면 내가 은행에 뭘 제공해야 돼요? 담보. 그럼 은행은 담보에다 뭘 때린다? 저당권. 근저당 설정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대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은행에 저당권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저당권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은행은 무슨 권리를 확보했냐면 내가 돈을 제때 안 갚으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유저당이 됐을 때 그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저당권의 의의죠. 그럼 은행은 이 담보에 대한 저당권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게 지금 담보대출이라고 했으니 은행이 저당권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갚는 돈을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개론에서는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불러요, 그걸.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민법적으로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게 이 포인트인데 결국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가지는 권리는 총 몇 개? 2개인 거예요. 하나는 무슨 권과? 저당권과 하나는 수취권. 그러니까 다시 민법상 저당권과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묶어서 우리 개론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묶어서 저당 채권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저당 채권은 그러니까 분해하면 권리가 2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질문. 저당 채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되도 않는 질문을 한다는 표정들이시네요. 네. 그렇죠. 이 저당 채권을 영어로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모기지. 모기지. 이 모기지가 한문인 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모기지는 차이니스가 아니라 잉글리시입니다. 네, 모기지. 이게 모기지라고 쓰는데 여기 쓰지 마세요, 이제. 이게 영어로 M, O, R, T, G, H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모기지가 아니죠. mortgage 이렇게 되죠. 예. 리을 받침을 넣어야 맞죠? 예. 우리 편의상 모기지 하는 거예요. 안에 T가 들어가는데 이 T 읽으면 안 돼. 모트기지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럼 이 모기지가 뭐냐? 아니, 모기지가 뭐냐면요. 내가 담보 주면은 은행이 거기다 설정하는 권리를 모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권리는 4글자로 뭐라고 하죠? 저당 채권.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네. 모기지 그러면 이게 저당 채권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모기지 론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주택에 저당 잡히고 대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기지론 그럼 얘를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모기지론 이런 말을 늘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뒤에 모든 이론의 가장 베이스 배경입니다, 얘가. 이 모기지란 말과 저당 채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야지 뒤를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필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그 윗그림으로 올라오세요, 이제. 거기 그림 있죠? 그 그림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 모기지. 그러니까 일반 대출 구조가 있는데, 걔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안 해오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3억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그 3억 원을 수령할 때는 한 번에 받는다, 나눠 받는다? 맞나요? 그럼 한 번에 받죠. 그럼 요거 일시불 대출이라고 할게요. 네, 말 되죠? 일시불로 대출을 받는데 이 돈을 갚을 때는 어떻게? 나누어 갚는다. 오케이. 그럼 이거 분할 상환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나눠서 돈을 갚게 돼요. 분할로 갚죠. 그래서 만기까지 돈을 쭉 갚을 건데 그러면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는다, 준다. 잔금이. 돈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만기로 갈수록 잔고가 주는 거 맞죠? 돈을 거의 다 갚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진짜 만기가 빵 되면은 요 타이밍에 와서 내가 담보 잡힌 주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유하신 겁니다. 빚을 다 갚으신 겁니다. 그럼 이 5년이 이 주택은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죠. 이때 삼겹살 파티 할 거 아니에요. 다 갚았어. 다 갚았어. 둘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예. 주택을 소유하게 되죠. 만기로 가면.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일반 대출 구조는 이해가 되는데 얘를 이제부터 제가 잡고 뒤집을 거예요. 거꾸로. 좌우를. 거꾸로 갈 거라고. 거꾸로. 그럼 걔를 뭐라고 한다?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역저당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를 이제 역모기지론. 이 역이 리버스예요, 영어로. 그래서 얘를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는데 이 역모기지론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얘도 이름에 모기지론이 붙었으니까 이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반대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대출이 이루어질 때 일시불로 대출 안 하겠네, 얘는. 그렇죠? 주택을 저당 잡히고 대출액을 받는데 이놈아의 대출액을 얘는 나눠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먼저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얘는 분할 상환이 아니라 분할 대출을 받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월 200만 원씩 대출을 받는 거예요. 주택담보 잡히고. 그러다 만기까지 돈을 쓱 받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계속 은행에서 받으니까 잔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증가한다, 감소한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만기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약속 만기가 되면 이 주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당신 담보 잡힌 주택을 팔아요. 팔아서 이 빚을 다 갚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불로 뭐가 된다? 상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전당포에다 맡기고 그 집값을 나눠 받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3억이야, 집이. 그러면 이 3억짜리 주택의 저당을 설정하고 이 쫙 받는 돈이 3억 원이 되게끔 나눠 받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이 방식의 역저당 방식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바꿔 말하면 집밖에 없는 분들이. 그게 누구겠어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고령자분들께서 매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월 200만 원씩. 이게 무슨 돈이죠? 생활비죠, 생활비. 생활비 쪽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런 대출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삼성생명, 무슨 생명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출을 국가에서 팔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주택연금이다. 이겁니다.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네. 뭐가 붙어요? 이게 왜 연금이에요? 네, 금액을 연속 지급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굉장히 잘못 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기초노령연금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식 명칭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노후연금식 대출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뭐다? 모기지론입니다. 모기지론인데 일반 모기지랑은 조금 다르게 돈을 거꾸로 받는 거죠.
연속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연금식 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어르신들께서 주택연금 신청을 하시면 집에 저당 잡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고 복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복지금융 성격이 있긴 해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명백히 보다 연금 대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려면 나이가 몇 살 이상이어야 되고 집이 몇 채가 있으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디테일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틀만 잡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고령자분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부부가 생존해 계신데 요 분이 지금 나이가 67세 이렇게 되고요. 요 아내분인데 아내분이 63세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0세요. 그런데 두 분 다 만 60세일 필요는 없고요. 주택 등기 명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 명의면은 그 명의인만 만 60세가 넘으면 돼요. 이게 여태까지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뭐 할 거냐면 대출 받을 거라고, 대출. 그럼 우리가 아는 대출은 뭐 우리은행 같은 데 가서 받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저당을 제공하고 여기서 대출 받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출은 국가가 껴요, 여기. 그래서 오른쪽이 국가기관이 낍니다. 그때 이 대출을 실시하는 기관을 주택금융공사라고 부릅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전부 우리 시험 문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토지주택공사를 배운 적이 있으세요? 임대주택 공급하는데 LH주택. 토지주택공사를 LH라고 했었죠. 얘는 주택 무슨 공사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랑. 주택이 영어로 뭐다? H, 하우스, 금융은 파이낸스. 그래서 얘를 뭐라고요? HF라고 부릅니다. HF. 주택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보는데요, 여기는. LH는 랜드랑 하우스였어요. LH는 땅하고 집을 공급하는 데고, 여기는 주택 파이낸싱을 하는 데라고요. 여기서 이 대출을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 두 분이 HF로 가서 대출 뭐 하는 거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가입 신청. 말을 가입 신청이라고 하자면 대출 신청입니다. 그러면은 특이한 게 이분의 주택의 저당이 여기로 잡혀요. 그래서 누가 저당을 설정한다? 그럼 HF가 근저당권을 보유합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 다음에 서류 검토를 하고 자격 검토를 해서 오케이 승인을 내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 HF는 대출 기능은 없어요. HF에서 대출 받으신 분은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 업무를 은행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승인을 내면서 동시에 우리 은행 쪽으로 온라인 승인서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지급보증서인데 결국 이런 뜻이죠. 저분이 니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거니까 저분 무조건 오케이 해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와서 대출 형식상 계약서만 쓰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100% 나겠죠. 그러면은 우리은행에서 이분 통장으로 돈을 주는데 한 번에 안 주고 어떻게? 나눠서 준다. 나눠서. 이 금액은 가입 연령과 집값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만기가 언제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본 만기가 종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만기를 세팅할 수도 있어요. 10년, 15년 이렇게. 근데 원칙은 종신이고 할아버님이 받다 돌아가시면 할머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만기라고 하는 건 두 분이 다 망자가 되시면 만기입니다. 두 분이 다 사망하시면 그게 만기예요. 계속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령 우리 이 할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님 돌아가시면 이게 만기가 됐죠. 그럼 이 저당 실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잖아요, 얘가. 그럼 이 두 분의 사망이 확인이 되면 이 주택을 경매 처분해요. 경매로 팔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얘를 줘야지. 왜냐면 얘가 돌아가실 때까지 드렸잖아요, 돈을. 그래서 이걸 HF가 상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1차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상환하고 나서 돈이 남을 수도 있죠. 가령 이분이 한 6개월밖에 못 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돈이 남으면 이 돈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2차로 이제 상속자에게 잔액이 귀속이 되는 거죠.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67세에 가입했는데 마늘 먹고 힘내서 13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장수 마늘 출신이죠. 안동 출신. 그 이론적으로. 그러면 63년 동안 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이론입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돈을 주게 되면 결국 돌아가셨을 때 팔아봤자 못 갚을 거는. 그러니까 두 분이 받은 연금 총액이 4억인데 집 3억 나올 수 있죠. 그럼 얼마 벼요? 그럼 1억은 누구 손해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얘 손해지. 얘가 준 거니까. 그러면은 이 부족분을 갖다가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청구한다? 아들, 딸 죽었을 걸 아마. 먼저 죽지 않았을까? 그럼 손주들에게 청구한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가입해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면은 HF가 돈을 꺼내서 줍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손해볼 건 제로예요. 자, 결론은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고? 돌려주고. 부족하면 봐준다. 됐죠? 봐준다 이거요. 그럼 이건 복지금융이 되는 건데 이게 부족할 리가 거의 없어요. 이게 약간 꼼수입니다. 네. 어쨌든 집값을 뛰어넘게 살려면 한 88세에서 90세 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초과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또 막 조정해요, 중간에서.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핵심은 모질라더라도 밑에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F가 껴있으니까 우리은행은 이 두 분을 믿고 대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급보증 받고 대출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60세에 가입을 하셨는데, 2달 받다 돌아가셨어요. 5억짜리 집인데. 그러면 여기서 경매가 되죠. 그럼 요게 저가 경락, 그러니까 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내미가 보기에 이거 손해인데? 이러면 2달을 현찰로 갚아버리면 돼요. 그럼 집은 컴백. 이게 집을 뺏으려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금 상환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돼요. 또는 이분이 생존에 계시는데 1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삼성생명께 난 것 같아. 그러면 1년치를 소위 말하는 중도 상환 해버리면 돼요. 현찰로. 그럼 중도 상환할 때 수수료 있을까 없을까요? 자, 나라에서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수수료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23회 때 시험 문제.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갚고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진퇴가 자유로운 대출 제도입니다. 현금 상환은 무조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초반에 불의의 어떤 뭐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면 보통 자식들이 많이 돈을 갚기도 하죠. 집 돌려주는 거니까. 집은 아무거나 다 연금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최대 9억 원 이하 고급주택 기준이죠. 그러니까 12억짜리 아파트 있으면 연금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이 9억을 맡기면 여기서 최대 융자액 계산은 집값 인정 5억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LTV가 9분의 5란 얘기예요. 50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60% 가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5억 원이 최대액이고 이걸 나눠서 받는 거예요. 기대수명 계산할 때는 이분이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86세가 되면서부터는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주택 웬만한 건 다 돼요. 뭐 다세대 단독 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거 다 되고. 그런 디테일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어떤 제도인지 대충 아시겠죠?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이다. 그런데 특이하게 누가 개입된? 주택금융공사라는 국가가 개입된 담보대출인데 그 대출 형태가 쪼까 특이해요. 그래서 이론으로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역자당 혹은 영목이지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43페이지 위에 표까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주택연금에서 나와요. 그거 나중에 자세히 배웁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쉬었다가 85번하고 오늘 수업은 86번까지 배우시고 끝내겠습니다.